이 불길한 소리는 뭐죠? 발밑에서 땅이 흔들리나요? 잠깐, 제 배에서 나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워싱턴주의 애덤스 산이 깨어나는 소리일지도 몰라요. 면적과 부피 모두에서 주에서 가장 큰 화산이며 수천 년 동안 침묵을 유지한 이 화산이 최근 살아날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산 주변의 지진 활동이 놀랍도록 증가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분화는 3800년에서 7600년 전에 일어났는데 당시 인류는 아직 석기 시대였기 때문에 이 갑작스러운 수단은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죠. 미국 지질조사국은 서둘러 애덤스 산 주변에 임시 지진 관측소를 설치하여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대중에게 당황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애덤스 산은 더 잘 알려진 레이니어 산의 높이에는 미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활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서 워싱턴에서 가장 큰 활화산이에요. 흥미롭게도 기록에 따르면 올해 9월 이전까지 애덤스 산은 1982년 이후 평균적으로 2-3년에 한 번씩 작은 지진을 경험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캐스케이드 화산 관측소와 태평양 북서부 지진 네트워크는 9월 한 달 동안 무려 6번의 지진을 감지했습니다. 이 지진들은 모두 리히터 규모 0.9에서 2.0 사이로 매우 작은 규모였어요. 지진이 너무 약해서 지표면에서는 느낄 수 없다는 뜻이죠. 또한 위성사진을 통해 해당 지역의 지반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미국 지질조사국은 애덤스 산의 경보 수준을 녹색, 보통으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땅이 갈라져 마을과 도시를 삼킬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가장 최근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미국 지질조사국은 보다 정밀한 모니터링을 위해 추가 장비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네트워크는 과학자들이 아주 작은 지진도 감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애덤스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추가 장비는 최근의 활동이 향후 폭발의 신호인지 아니면 단순한 이상 징후인지도 밝혀낼 수 있어요. 만약 애덤스 산이 결국 분화한다면 세인트 헬렌스 산처럼 폭발적인 분화보다는 느리게 움직이는 용암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의 분출도 용암이 화산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흐른 것뿐이었거든요. 따라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은 화산이 분출할 때 화산재, 암석, 녹은 얼음이 섞여 발생하는 진흙 흐름인 라하르입니다. 라하르는 화산이 폭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애덤스 산 근처에서 발생해요. 화산 정상에서 열수작용으로 약해진 암석이 갑자기 느슨해지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파괴적인 이류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지질조사국은 애덤스 산을 위험도가 높은 화산으로 분류합니다. 자주 분화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인근 마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또 다른 화산은 아이슬란드의 카틀라입니다. 이 화산은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화산 중 하나예요. 한 세기 전인 1918년에 마지막으로 분화한 화산입니다. 하지만 다시 폭발한다면 아이슬란드의 또 다른 화산 에이야 펴들라이 웨퀴들보다 10배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이 화산은 2010년에 폭발하여 유럽 전역의 항공여행을 완전히 중단시켰죠. 카틀라 화산이 분화하면 다량의 이산화황이 방출되어 대기 중에 황산염 에어로졸을 형성할 수 있어요. 이러한 에어로졸은 햇빛을 반사하여 일시적인 지구 냉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 치명적인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 종종 뒤따랐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화산 폭발은 흔하지만 카틀라의 화산재 구름은 그 다른 화산보다 더 높이 하늘로 날아가 유럽 전역을 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항공편 운항을 중단시키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카틀라 화산이 폭발하면 농업, 상수도, 대기질에도 해를 끼칠 수 있어요. 2014년에 과학자들은 대규모 화산 폭발로 인해 아이슬란드 남쪽 해안을 따라 바다까지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쓰나미의 잠재적 영향은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카틀라 화산은 40에서 80년마다 정기적으로 폭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조만간 또 다른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면밀히 관찰되고 있습니다. 최근 2021년 카나리아 제도의 쿰브레 비에하가 분화하여 사람들에게 그 파괴적인 잠재력을 상기시켰어요. 이 화산 폭발로 인한 용암의 흐름은 정말 파괴적이었습니다.
용암이 동네 전체를 덮고 바다로 흘러들어가 3,000채 이상의 가옥을 파괴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대피해야 했죠. 하지만 가장 끔찍한 점은 그 피해가 상당하긴 했지만 과학자들은 훨씬 더 심각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큰 불에 비해야 화산의 대규모 폭발로 화산의 서쪽 측면 전체가 태평양으로 붕괴되어 메가 쓰나미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이 가상의 쓰나미는 잠재적으로 수백 또는 수천 미터 높이의 파도를 일으켰을 수 있어요. 미국과 유럽의 일부 지역을 포함한 대서양 유역의 해안선을 침수시킬 수 있었죠. 다행히도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 정도 규모의 붕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해요. 거대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이 화산에서 발생하는 용암의 흐름은 광범위하고 인명과 섬의 기반시설 모두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에콰도르 여행을 하기로 하셨다면 이 나라에서 가장 활동적인 활화산 중 하나인 코토팍시를 조심하세요. 이 화산은 2022년부터 작은 분출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비교적 작은 규모의 분화였지만 코토팍시는 대규모 분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 과학자들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코토팍시가 대규모로 폭발하면 높이 19km가 넘는 거대한 화산재 구름이 만들어져 인근 지역 약 20만 명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심각한 위험은 코토팍시의 눈 덮인 정상으로 대규모 분화 시 매우 빠르게 녹아내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는 산 아래로 흘러내려 인구 밀집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파괴적인 홍수와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러한 화산 활동과 빙하 홍수의 조합으로 인해 코토팍시는 고위험 화산으로 분류됩니다. 강력한 폭발이 곧 일어날 수도 있고 몇 년 또는 수십 년이 지나야 일어날 수도 있지만 경고 신호를 포착하기 위한 모니터링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화산은 이미 악명 높은 베수비오 화산입니다.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로마의 도시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이 파괴되었습니다. 1944년에 마지막 분화가 일어났지만 베수비오 화산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이탈리아 최대 도시 중 하나인 나폴리 인근에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요. 대규모 분화가 발생하면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화산 인근이나 심지어 화산 경사면에 거주하고 있어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한다면 화산재, 암석, 화산가스가 매우 빠른 속도로 분출되는 폭발적인 사건이 될 거예요. 이러한 파괴적인 사건은 수백 년 동안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베수비오는 인구 밀집 지역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화산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흔히 엘포포라고 불리는 포포카테페틀입니다. 멕시코시티에서 약 6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북미에서 가장 높은 활화산 중 하나죠. 인구 2,200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 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포포카테페틀은 특히 위험해요. 대규모 분화가 발생하면 멕시코시티 상공에 거대한 화산재 구름이 덮쳐 광범위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요. 화산재는 도시의 배수 시스템을 막고 상수도를 오염시키며 전기 시스템을 끊어 정전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라하르가 화산을 타고 내려와 인근 마을에 도달할 수도 있어요. 포포카테페틀은 2000년대 초반부터 거의 일정한 지진 활동을 보여왔으며 이곳에서는 소규모 분화가 꽤 흔하게 일어납니다. 2024년 초에는 13번의 소규모 분화가 기록되어 인근 마을을 놀라게 했어요. 하지만 화산학자들은 이러한 분화를 포포카테페틀의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어요. 매우 위험한 화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빼놓을 수 없죠.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초화산 중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 대규모 분화는 약 64만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괴물이 폭발한다면 그 영향은 지구 전체에 훨씬 더 치명적일 겁니다. 몬태나, 아이다호, 와이오밍 등 옐로스톤에 가장 가까운 주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거고 재앙적인 화쇄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암, 화산재, 가스의 위험한 혼합물로 이루어진 이 흐름은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없애버릴 수 있어요. 또한 일부 지역은 1m가 넘는 화산재에 덮일 수 있어요. 옐로스톤 화산이 폭발하면 엄청난 양의 화산재와 가스가 성층권으로 방출되어 햇빛을 차단하고 몇 년 동안 지구 기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업이 중단되고 교통 시스템이 붕괴되며 대규모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옐로스톤이 분화할 시기가 왔다는 속설이 널리 퍼져 있지만 지질학자들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화산은 정확한 시간표를 따르지 않으며 옐로스톤의 활동은 분화가 임박했음을 의미하지 않아요. 반가운 소식이네요. 미시간 호수는 미국에서 가장 크고 신비로운 담수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호수 깊숙한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호수 바닥 전체에 흩어져 있는 광활하고 둥근 분화구입니다. 모든 것은 2022년에 시작됐습니다. 한 연구팀이 호수 바닥을 매핑하고 난파선을 찾고자 했어요. 처음에는 전형적인 바위 지형이나 모래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소나 스크린에 나타난 자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완벽해 보이는 이상한 원형 모양은 연구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수면 약 152m 아래에 숨어 있었는데 물이 어둡고 앞이 안 보이는 곳이었어요. 너비가 91.5m에서 무려 183m까지 이르는 거대한 곳이었어요. 또한 깊이가 거의 12m였어요. 그리고 수십 개의 뭔가가 발자국처럼 깔끔하게 배열돼 있습니다. 팀원들은 이것들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2024년 8월 그 미스테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연구진은 원격 조종 차량을 이용해 이 지층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약 40개가 있었어요. 아무도 오데오에서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저 분화구를 만들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 고대 지질학적 사건의 잔재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구멍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방해받지 않고 그대로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싱크홀, 즉 돌린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지표층이 무너질 때 집안에 갑자기 생기는 구멍이에요.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지표 아래의 암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에 의해 서서히 용해돼서 지하에 공극을 만듭니다. 이러한 공극 위의 표면이 더 이상 자체 무게를 지탱할 수 없게 되면 함몰돼요. 그리고 이것이 구멍을 형성합니다. 빨대로 음료수 뚜껑을 찔러 구멍을 뚫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싱크홀은 작은 구멍일 수도 있고 최대 610m에 이르는 거대한 구멍일 수도 있어요. 점진적으로 또는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어요. 때로는 자동차나 건물 전체를 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간 호수는 석회암 안반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면 쉽게 침식되죠. 이와 같은 싱크홀은 이미 휴런 호수에서 발견됐으며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이 이론에는 말장난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허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그렇게 거대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호수 바닥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도 이상하고 매우 드문 일입니다. 게다가 싱크홀은 직선 패턴과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일반적으로 남쪽으로 길게 뻗어 느슨한 선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주 이상하죠. 이것이 싱크홀이라면 일반적인 지질학적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호수 표면 아래에서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새롭고 특이한 과정이 작용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빙하라는 또 다른 가설도 있습니다. 빙하는 야생의 얼음 강으로 마지막 빙하기 동안 지구의 대부분을 덮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빙하는 하루에 몇 센티미터밖에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느리게 움직이지만 수천 년에 걸쳐 전체 지형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빙하는 빙하 아래의 땅을 갈아서 퍼낼 수 있어요. 빙하는 기본적으로 거대한 불도저와 같아서 그 무게와 느리지만 꾸준한 움직임이 결합되어 바위, 토양, 심지어 안방까지 그 아래의 모든 것을 내려앉힙니다. 이로 인해 지구 표면에 빙하홈이라고 불리는 깊은 홈이 생길 수 있어요. 빙하기에는 오데오 지역을 포함한 미국 북부 전역에 많은 빙하가 있었습니다. 빙하가 지금의 미시간 호수를 가로질러 이동했다면 이 깊은 구멍을 개척할 수 있었을 거예요. 빙하는 종종 매우 직선적인 경로로 이동해요. 빙하가 움직이면서 지형을 침식하지만 지형에 따라 침식의 정도는 달라집니다. 때로는 기반함이 더 부드럽거나 부서진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은 빙하에 의해 더 쉽게 조각되고 부서져요. 그래서 일부 구멍이 다른 구멍보다 더 크고 깊어질 수 있으며 단단한 안반은 영향을 덜 받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채터마크라고 하는 둥근 초승달 모양의 움푹 들어간 곳이 생겨요.
이러한 자국은 미시간 호수에 있는 것과 같은 원형의 큰 분화구보다는 홈과 비슷해요. 빙하가 녹으면서 5대5 자체가 형성되었습니다. 만약 분화구가 빙하에 의해 형성됐다면 물이 가득 차서 미시간 호수의 일부가 됐을 수도 있어요. 이 이론은 추측에 가깝기 때문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미스테리에는 또 다른 층이 있습니다. 분화구는 단순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지질학적 구조물이 아니에요. 실제로 지구의 초기 생명체에 대한 귀중한 단서를 담고 있을지도 몰라요. 미시간 호수의 일부, 특히 어두운 곳은 상대적으로 산소 함량이 낮습니다. 이는 산소가 거의 없는 심해 환경의 가벼운 버전과 같아요. 예를 들어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열수구, 그러니까 지각의 수중 구멍으로 미네랄이 풍부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은 산소가 매우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어떤 생물들은 이런 곳을 좋아해요. 예를 들어 주머니 쥐새우는 차갑고 깊은 바닷물을 좋아하는 아주 작은 새우 모양의 생물이에요. 주머니 새우라는 이름은 새끼가 자립할 준비가 될 때까지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에요. 또는 심해 스컬핀 피쉬는 차가운 호수를 좋아하는 바닥에 사는 작은 물고기예요. 어두운 물속에서도 잘 적응하며 보통 호수 바닥 가까이에서 생활해요. 그리고 조개처럼 생긴 침입성 쿼가 홍합과 같은 이상한 유기체도 있어요. 5대5까지 퍼진 작은 담수 홍합이에요. 딱딱한 표면에 달라붙어 토착종과 먹이와 공간을 놓고 경쟁해서 생태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시간 호수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휴런 호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혹독한 환경에 특별히 적응한 미생물이나 박테리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분화구 깊은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물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들을 연구하면 산소가 부족했던 지구의 고대 바다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번성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초기 생명체가 번성했던 곳이 바로 이와 비슷한 곳이기 때문이죠. 초기 지구는 산소가 거의 없는 대기였지만 훨씬 더 뜨거웠고 고대 미생물들은 이에 적응했습니다. 5대5, 특히 미시간 호수는 항상 유령과 같은 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5대5에는 약 6,000척의 난파선이 있을 정도인데 난파선을 연구하기 위해 이 미션이 조직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난파선의 대부분은 여전히 차갑고 신선한 물에 보존되어 호수 바닥에 놓여 있어요. 5대5와 관련된 이상한 일은 난파선뿐만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설명할 수 없는 실종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보트 그리고 심지어 비행기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표면적으로는 잔잔한 호수가 예측할 수 없는 폭풍과 거대한 파도로 갑자기 위험해지면서 이런 미스테리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해요. 물 위에 유령 같은 불빛이나 갑자기 나타나는 섬뜩한 안개와 같은 기괴한 날씨 패턴 등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이곳에서 발견한 소름 끼치는 것들은 말할 것도 없죠. 심지어 2007년에는 스톤헨지처럼 보이는 선사시대 구조물도 발견됐어요. 물론 규모는 훨씬 작았지만요. 그랜드 트래버스 베이의 중심부에 있는 지표면의 약 12m 아래에 있습니다. 스톤헨지보다 훨씬 오래된 약 9,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돼요. 수천 년 전에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인 것 같아요. 이 거대한 돌들은 1.6km에 걸쳐 조심스럽게 구불구불한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농구공부터 소형차까지 크기가 다양해요. 특히 눈에 띄는 돌은 높이 1.1에서 1.2m, 너비 1.5m의 바위예요. 약 11,000년 전에 멸종하기 전 지구를 돌아다녔던 마스토돈의 이미지가 새겨져 있어요. 아마도 앞서 언급한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무렵에 가라앉았을 거예요. 이 시기는 이 지역을 재구성했는데 지금은 물속에 있지만 예전에는 여전히 육지였어요. 따라서 이 돌들은 아마도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이유는 확실치 않습니다. 사냥용 블라인드로 사용됐을까요? 아니면 고대 달력의 일종이었을까요? 누가 알겠어요. 5대5 바닥의 약 15%만이 탐사되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이 미스테리를 더 깊이 파헤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화구 주변의 호수 바닥을 분석해서 주변 환경에 무언가가 분화구의 출현을 일으켰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어요. 그들은 레이크베드 2030 같은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어요. 전체 수중 지형을 매핑하는 임무예요. 이를 통해 미시간 호수와 지구의 과거에 대해 많은 흥미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이 어두운 물 속에 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렌이라는 이름의 이 세련된 최신 잠수함은 남극의 심해를 탐험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발견하자 신비롭게 사라졌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과학자들이 지구에서 가장 멀고 신비로운 곳 중 하나인 서남극의 도슨 빙붕을 탐험하고 싶었던 것이 그 시작이었어요. 침묵의 거인인 이 빙붕은 폭이 48.3km로 뉴욕시 길이와 맞먹는 길이에 달합니다. 마틴 반도와 베어 반도라는 두 개의 얼음 곳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지질학적 신비의 세계가 숨어 있습니다. 남극 대륙은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사막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남극 대륙 깊숙한 곳에는 다양한 풍경이 숨어 있어요. 도슨 빙붕의 밑바닥은 느리고 가차없는 자연의 힘에 의해 형성된 거칠고 역동적인 지형입니다. 우뚝 솟은 얼음 구조물, 깊은 골짜기,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기괴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에 대해 매우 호기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상할 수 있듯이 이 지형은 탐사하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더 많은 것을 알아내려면 인공위성으로 이 지역을 스캔하거나 눈을 뚫고 들어가 큰 그림을 하나씩 수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막연한 힌트만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돌파구는 과학자들이 잠수함으로 빙붕을 탐사하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 일어났습니다. 자율 잠수정은 도슨 빙붕 아래 얼음 바닥 깊숙이 잠수해서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 로봇 탐험가들은 환상적인 첨단 소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박쥐나 돌고래가 하는 일이죠. 소리를 사용하여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중에서 음파를 내보내고 그 음파가 위에 빙붕이나 아래의 해저와 같은 물체에 부딪히면 다시 시스템으로 되돌아오는 방식입니다. 동물은 음파가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과 음파의 변화를 감지하여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돌고래가 보내는 클릭은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진화 기술을 모방해서 수중 탐험에 적용했습니다. 우리 버전은 훨씬 더 멋지고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상세한 3D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렌 잠수함은 로봇 탐험가 중 하나였어요. 북유럽의 바다 신에서 이름을 따왔죠. 렌은 남극의 험난한 지형을 항해하도록 세심하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훈련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은 예상치 못한 섬뜩한 결말로 이어졌어요. 2019년 렌은 도슨 빙붕 아래의 심해를 탐사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이런 임무를 수행한 최초의 영웅이었죠. 탐사팀은 달의 반대편을 본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27일 동안 지칠 줄 모르고 달렸습니다. 두꺼운 얼음 밑으로 998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했어요. 파리에서 베를린까지 가는 거리와 같아요. 렌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더 멀리 더 깊숙이까지 들어갔습니다. 한때는 16km가 넘는 빙하 뱃속까지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놀라웠어요. 과학자들은 매끄럽고 균일한 얼음 표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렌은 거대한 균열과 산등성이로 표시된 밑면을 발견했습니다. 모래 언덕처럼 보이는 지형들이 시간이 흘러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비한 소용돌이와 눈물 방울 모양의 패턴을 발견했어요. 지질학이라기보다는 예술처럼 보였죠. 이것은 실제로 빙붕과 그 주변의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따뜻한 물이 얼음 밑으로 스며들어 아래에서 얼음을 녹입니다. 때로는 얼음을 매끄럽게 만들기도 해요. 하지만 때로는 패턴이나 그림처럼 보이는 기묘하고 고르지 않은 모양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양들 중 일부는 길이가 396m가 넘는 거대한 것도 있어요. 축구장 3.5개를 합친 길이죠. 소용돌이 치는 낙서처럼 보이는 이유는 지구가 좌전하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회전하면 물이 특별한 방식으로 회전해서 모양이 구부러지고 나선이 그려집니다. 이를 코리올리 효과라고 합니다. 회전 목마를 타고 공과 같은 물건을 던지려고 하면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굴러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구의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과학자들은 다른 남극 빙붕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발견했지만 도슨의 빙붕만큼 장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렌은 끔찍한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이 따뜻한 바닷물은 훌륭한 예술품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위험 요소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도슨 빙붕은 단순히 바다 위에 고요히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섬세한 시스템의 일부이고 서남극의 거대한 빙하를 막는 보호 장벽 역할을 합니다. 빙붕은 바다 위에 떠 있지만 여전히 육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 그 아래로 스며들고 얼음이 녹으면 도슨 빙붕은 더 이상 육지를 단단히 붙잡을 수 없게 돼요. 보호 장벽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그 뒤에 있는 빙하가 바다로 더 빨리 이동하게 됩니다. 빙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더 많은 물이 유입되어 해수면이 상승하고 결국 해안선이 바뀔 수 있습니다. 렌은 강력한 수중 해류로 인해 얼음이 놀라운 속도로 녹고 있는 거대한 구멍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마치 빙하 위에서 똑딱거리는 시계를 본 것 같았죠. 위험은 높았지만 다행히 잠수함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잠수함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 5년 동안 더 활동하며 과학자들에게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렌이 빙하 아래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에 빠져 24시간 동안 통신 없이 지낸 적도 있을 정도로 험난한 임무였어요. 하지만 모든 봉우리와 계곡을 매핑했습니다. 40번이 넘는 얼음 속 임무를 수행하며 경험을 쌓았어요. 그리고 2024년 초 렌은 트와이트 빙하로 임무를 수행하러 떠났습니다. 처음부터 대담한 미션이었죠. 이곳은 불길하게도 최후의 빙하라고도 불립니다. 서서히 녹아내리는 빙하가 붕괴되면 전 세계 해수면이 상승해서 곳곳에 재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렌은 빙하 밑바닥을 탐사하기 위해 파견되었는데 이곳은 이전에 지도가 작성된 적이 없는 곳이었어요. 이 탐사는 빙하의 비밀을 밝히고 빙하가 얼마나 빨리 녹고 있는지, 왜 녹는지 연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이 렌의 두 번째 탐험이었어요. 이전 방문에서는 빙하 밑바닥을 매핑한 최초의 잠수함이 되었습니다. 렌은 198m에서 504m까지 깊이를 탐사했어요. 이를 통해 둠스데이 빙하가 따뜻한 해류로 인해 서서히 녹아내리는 과정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이 얼음 깊은 곳으로 모험을 떠나는 동안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갑자기 렌이 사라진 거예요. 아무 경고도 흔적도 없어요. 중요한 데이터를 전송하던 순간 심연 속으로 사라진 겁니다. 조난 신호도 마지막 정성도 없었고 원래 위치로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광범위한 수색을 보냈습니다. 헬리콥터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고 드론이 얼어붙은 하늘을 윙윙거렸습니다. 하지만 빙하의 소나기에서 잠수정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렌의 배터리가 방전될 것이 분명했어요. 이 시점에서 457m의 얼음 아래 심연에 삼켜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는 과학팀에게 매우 슬픈 손실이었습니다. 예테보리 대학의 과학자들은 이제 렌을 대신하여 2H의 지휘 아래 중요한 연구를 계속할 새로운 인물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과학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얼음에 갇혔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해류에 의해 떠내려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물체와 충돌했을 수도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렌의 실종으로 과학자들은 당황했고 빙붕은 좀 더 오랫동안 그 비밀을 간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렌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보물 같은 지식을 얻었어요. 과학자들은 남극을 계속 탐험하며 눈 속에 숨어있는 역사를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 9천만 년 전 남극 근처에서 무성한 온대우림이 번성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했던 고대의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남극의 깊은 곳에서 그들은 토양에 보존된 화석화된 뿌리, 꽃가루, 호자를 발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수개월 동안의 극지방의 어둠 속에서도 번성했던 열대우림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든 발견은 과거와 미래의 지구 기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변화시키죠. 투탕카멘 파라오의 황금 가면은 3,000년 이상 왕가의 계곡에 숨겨져 있었어요. 높이가 약 54cm에 달하는 이 유물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얼마나 숙련되고 예술적이었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무도 엑스레이를 통해 가장 큰 비밀이 밝혀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투트 왕은 18왕조 시대의 마지막 통치자였어요. 그는 9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10년 동안만 통치하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고대 이집트에서 그는 자신의 뒤를 이은 통치자들에게 거의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그의 무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굴꾼들조차 잊고 있을 정도였죠. 조금 슬프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희소식입니다. 그의 무덤은 거의 잊혀진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완벽하게 보존될 수 있었으니까요. 왕가의 계곡에 있는 다른 무덤들은 약탈당했지만 그의 무덤은 봉인된 채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22년에 발견되었을 때 그 안에는 5,000개가 넘는 귀중한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덕분에 투탕카멘은 순식간에 유명인이 되었고 오늘날 가장 잘 알려진 파라오 중 한 명이 되었죠. 보물 중에는 가장 멋진 작품인 황금 가면이 있었어요. 이 가면은 왕의 얼굴을 정확히 본뜬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적어도 원래는 그랬어야 하지만 그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왕의 얼굴을 정확하게 표현한 목적은 사후세계에서 영혼이 자신을 알아보고 미라가 된 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고대 이집트 신앙에서는 이 가면이 사후세계에서도 계속 살 수 있게 해준다고 믿었어요. 가면의 디테일은 분명 엄청나게 제작이 어려워 보였지만 사람들은 수년이 지나서야 가면이 진정으로 얼마나 복잡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면의 첫 번째 엑스레이 촬영은 196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촬영을 한 이유는 보존이라는 실용적인 이유였어요. 이 가면은 전시회를 위해 파리로 향하고 있었고 이집트를 떠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전시 기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이미지를 통해 가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가면의 구조가 얼마나 복잡한지 완전히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이집트 금세공인들은 현대의 납땜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가면을 만들었을까요? 2007년에 촬영된 새로운 엑스레이 사진으로 우리는 몇 가지 해답을 얻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24캐럿의 순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어요. 가면은 사실 23캐럿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다른 재료와 섞여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금판에 젓갈색 금속인 구리가 소량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재료를 더 유연하고 쉽게 모양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다음 금판을 반복해서 가열하고 망치로 두드려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면 안에는 2015년이 되어서야 밝혀진 비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전에 카이로 이집트 박물관의 직원들이 가면 전시 작업을 하던 중 실수로 가면의 긴 수염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죠. 또 다른 가설은 수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느슨해져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투트왕의 수염이 떨어졌다는 사실은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했어요. 박물관은 카이로에서 가장 큰 관광 명소 중 하나였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했습니다. 복원 과정은 가면의 상태를 자세히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유물의 전체 3차원 스캔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가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왕의 수염 안쪽에는 이집트인들이 가면의 나머지 부분에 수염을 붙이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흥미로운 구조의 금 튜브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가면의 제작 과정이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가면이 투탕카멘 왕의 얼굴을 완벽하게 재현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게 전적으로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부 학설에 따르면 이 가면은 투탕카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요. 2015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이 가면은 원래 파라오의 계모로 추정되는 여성 파라오, 즉 유명하고 아름다운 이집트 여왕 네페르티티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가장 큰 단서는 마스크에 새겨진 문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투탕카멘의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연구원들이 면밀히 조사한 끝에 실제로 투트 왕의 이름 아래에 다른 것이 적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왕의 이름 스탬프는 변경된 것으로 보이며 원래는 네페르티티 여왕으로 번역되는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투트왕의 황금 가면에는 수년간 간과되었던 또 다른 특징이 있어 더욱 미스테리를 더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문가들은 투트왕이 자신의 뒤를 이은 파라오들로부터 그다지 존경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고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된 단서 중 하나가 바로 가면에 피어싱된 귀입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투탕카멘 왕이 어렸을 때는 귀걸이를 착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18세에 세상을 떠났을 때쯤에는 귀를 뚫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이는 가면이 원래 네페르티티의 것이거나 투트왕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생각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면만이 미스테리의 원천은 아닙니다. 사실 그의 무덤 전체가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어요. 최근 역사가들은 투트왕이 묻혀 있어야 할 장소가 마지막 순간에 변경되었다는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오랫동안 전문가들은 9년간 통치한 파라오가 왜 이렇게 단순한 무덤에 묻혔는지 궁금해졌죠. 다른 파라오 무덤들의 웅장함에 비하면 그의 무덤은 다소 평범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투탕카멘과 같은 왕이 이렇게 평범하게 안식처를 가졌다는 것은 고대 이집트에서 그가 가졌던 권력과 중요성에 비하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것은 그의 후계자 파라오 아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연구원들은 투탕카멘 왕이 세상을 떠난 후 아이는 이집트 역사에서 투탕카멘을 지워버렸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투트왕의 시신을 더 작고 덜 인상적인 무덤에 안치하기로 한 결정의 배후에 그가 있었을 것이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아이 자신의 무덤을 살펴본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바로 커다란 벽에 개코 원숭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유형의 예술작품이에요. 같은 사람이 두 무덤의 예술작품을 선택한 것 같아요. 두 무덤의 디자인과 장식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두 무덤의 배후에 공동의 손길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아이의 무덤은 왕의 무덤답다는 점입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볼 수 있는 스타일과 예술품이 비슷하지만 훨씬 더 크고 인상적이에요. 따라서 아이가 두 무덤에 무엇이 들어갈지 결정했다는 설이 있어요. 투트가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웅장한 무덤은 제때 완공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라오는 모든 것이 완벽한지 확인하기 위해 살아있을 때 무덤을 짓기 시작해요. 하지만 투트는 겨우 18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이 상황을 이용해 투트를 위해 작은 무덤을 만들고 자신을 위해 큰 무덤을 만들었을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 가설이 투탕카멘의 무덤이 왜 그렇게 단순한지, 아이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역사에서 그의 기억을 지울 수 있었는지 설명해 준다고 믿어요. 결국 투트 왕의 가면과 무덤에 대한 이야기는 미스테리와 음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수년 전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더 많은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고대 이집트의 비밀은 아직 밝혀져야 할 것이 많으며 투탕카멘 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매료시킬 것이라는 점입니다. 1859년 9월, 과학자들은 최초로 확인된 강력한 태양 플레어를 관측했습니다. 태양은 대량의 방사선, 에너지, 플라즈마 물질을 우주로 내뿜었습니다. 거대하고 파괴적인 재앙이었지만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죠? 사실 큰 문제였습니다. 플레어가 발견된 지 몇 시간 후 유럽과 북미 전역에서 전신선이 작동을 멈췄습니다. 일부는 스파크가 일어나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태양이 빛과 따뜻함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위험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과학자들은 이 일을 캐링턴 사건이라고 불렀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 사건이 19세기 중반에 일어난 일이며 지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쁜 소식은 과학자들이 2025년 지구가 코로나 질량 방출로 인한 더 강력한 태양 폭풍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플라즈마 또는 하정 기체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름입니다. 태양은 한 번에 수십억 톤의 이 물질을 우주로 던질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우주를 고속으로 날아갑니다. 일부 물질은 15시간 안에, 나머지는 며칠 안에 지구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여행하는 동안 도중에 만나는 하전 입자를 포획하고 가속하여 강도와 힘을 증가시켜요. 그리고 이 멈출 수 없는 온갖 에너지가 지구에 충돌하죠. 이는 대기의 상층을 가열하고 두께를 증가시키며 위성의 작동을 방해합니다. 속도가 느려지면서 고도가 낮아져요. 위성과의 통신이 불안정해지고 GPS에 버그가 발생하며 데이터가 제대로 전송되지 않아요. 또한 태양열로 충전된 가스는 전력망, 변압기 부스 및 스테이션에 침투해요. 이는 전체 기술 체인의 작업을 망치는 대규모 장애로 이어집니다. 여러 발전소에 대한 강력한 태양열 공격은 대도시의 정전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인터넷, 전화, 소셜 서비스, 네트워크 등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죠. 우리는 서로 연락이 끊길 수 있어요. 많은 대기업이 파산하고 지구는 경제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큰 문제이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발전소는 보일러 하우스와 하수 펌프장에 전력을 공급해요. 태양 폭풍으로 인해 가정에 물이 공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현금이 없으면 상점에서 식료품을 살 수 없어요. 물론 이 모든 것을 복구할 수 있겠지만 한동안 철기 시대에 살아야 할 거예요.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장기간의 태양 폭풍으로 인해 식량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올해에는 태양 폭풍으로 인한 지자기 폭풍으로 현대식 트랙터와 연결된 GPS 위성이 중단되어 농부들이 작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폭풍이 1년 동안 매일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슈퍼마켓에서 많은 품목이 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게다가 해상항해도 위성에 의존합니다. 위성 덕분에 선박은 위치의 위도와 경도를 계산합니다. 위성이 손상되면 선박은 바다에서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고래도 자기 폭풍이 불면 바다에서 길을 잃어요. 많은 새들이 남쪽으로 장거리 비행을 하는 동안 자기장의 도움을 받아 여행해요. 따라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심각한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태양 폭풍은 지구 대기의 상층을 가열하여 공기를 두껍게 만듭니다. 이 공기 저항으로 인해 위성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고도를 잃게 돼요. 그리고 이 위성 중 하나는 바로 허블이에요. 네, 우리에게 우주에 대한 놀라운 사진을 제공하는 바로 그 망원경이죠. 과학자들은 태양 공격으로 인해 훨씬 더 일찍 수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태양 활동으로 인해 지구에 전자기 폭풍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어요. 유일한 문제는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두통, 구압, 기분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평범한 일처럼 보이지만 과학자들은 이 주제에 대해 합의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폭풍이 우리의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입증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네,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지구의 대기는 밀도가 낮아지고 이는 날씨가 변할 때와 마찬가지로 혈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따라서 심혈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해요.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의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해요. 사람들이 다가오는 자기 폭풍에 대해 듣고 몸이 좋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위약 효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 모든 하전된 태양 입자는 지구 대기의 원자 및 분자와 상호작용해요. 이 상호작용으로 인해 아름다운 오로라가 만들어지죠. 가끔은 기기에서 잠시 벗어나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도 좋아요. 가장 큰 폭풍 중 하나가 1989년 3월 13일에 발생했습니다. 3월 10일 태양은 엄청난 양의 코로나 플라즈마를 분출했습니다. 그 물질의 양은 지구 36개 크기였어요. 태양 구름은 시속 160만 킬로미터로 우리에게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지구 자기장에 충돌했어요. 이 충돌은 지구 자기장 슈퍼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밝고 아름다운 오로라를 보았죠. 이 빛의 쇼는 지구의 대부분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공연이 끝난 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태양 폭풍은 너무 강력해서 대기를 뚫고 지구 표면에 도달했습니다. 먼저 위성의 작동을 방해하고 전기 네트워크를 손상시켰어요. 예를 들면 뉴저지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변압기가 파괴됐어요. 캐나다의 에너지 회사들은 시스템 과부하로 인해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캐나다 북동부 지역의 약 600만 명이 9시간 동안 전기 공급을 받지 못했어요. 이는 지자기 폭풍으로 인한 정전 중 가장 큰 규모의 정전이었어요.
19세기 중반과 20세기 초에 더 강력한 폭풍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지구의 전력망이 그렇게 많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25년에는 더 강력한 폭풍이 발생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태양 활동을 주의 깊게 연구하면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폭풍에 대해 미리 알 수 있다면 과학자들은 일부 시스템을 끄고 나중에 다시 켤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말이죠. 태양의 활동이 매년 증가한다면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거예요. 과학자들이 우리의 모든 전기 제품과 방송국을 특수 보호물질로 덮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우리는 지구 자기장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이 보호막이 사라지면 지구 표면은 화성 표면과 비슷해질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태양 폭풍의 원인은 무엇이며 왜 우리에게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칠까요? 멋진 헤어스타일을 한 남자가 잠자리에 든다고 상상해보세요. 아침이 되면 그의 머리는 완전히 엉망입니다. 태양의 자기장은 이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비슷해요. 태양이 자전할 때 이 자기장은 터지고 엉키고 늘어나고 찢어집니다. 그 순간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우주로 방출되죠. 자기 재결합이라는 과정을 통해 자기장이 복원되므로 태양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출은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자기 재결합이 일어나면 몇 가지 현상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미 들어보신 적이 있는 코로나 질량 방출입니다. 하지만 태양이 하는 또 다른 끔찍한 일은 바로 태양 플레어입니다. 전자기파, X선, 방사선, 가시광선 및 자외선을 포함하는 밝은 태양 복사가 폭발한다고 상상해보세요. 태양은 폭발하는 동안 엄청난 양의 파괴적인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리고 이 에너지는 빛의 속도로 우주 공간으로 퍼져갑니다. 이 폭발적인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하는 데는 8분이 걸립니다. 다행히도 지구의 자기장과 대기가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플레어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아요. 강한 플레어는 대기 상층의 전파를 방해하고 위성 작동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에요. 또 다른 태양 현상은 방사선 폭풍이에요. 이는 빛의 속도보다 약간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가속된 전자와 양성자입니다. 지구의 자기장 덕분에 방사선 폭풍은 지구에 큰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주비행사와 인공위성에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요. 이러한 입자는 인체 조직에 침투하여 방사선과 같은 방식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에 있거나 대기권 상공에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2023년 9월 16일 예고도 없이 지구가 윙윙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이상한 진동이 지각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에 지진 경보가 울렸습니다. 9일 연속 지구는 이 끔찍한 리듬으로 맥박이 뛰고 있었지만 과학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한편 그린란드에서는 총체적 재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진은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리듬으로 알 수 있었죠. 우리 모두는 거대한 지각판 위에 살고 있고 지각판은 물 위의 빙산처럼 마그마 위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미끄러집니다. 때로는 움직이면서 서로 부딪히거나 충돌하거나 부서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모든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어 지면에 충격파가 전달됩니다. 이때 우리는 말 그대로 땅이 흔들리는 걸 느끼며 이를 지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진동을 지진파라고 합니다. 지진계는 이를 핑 소리 또는 울림으로 포착합니다. 일반적인 지진에서는 다양한 주파수가 만들어집니다. 마치 모든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것처럼 저주파와 고주파가 혼재된 혼란스러운 진동입니다. 그린란드 사건에서 이상한 점은 신호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오래된 기계가 지구 아래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일정한 단일 주파수의 진동이었죠. 마치 하나의 피아노 건반을 계속 두드리는 것처럼 파멸이 다가오는 듯한 반복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소리는 지각판이 격렬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진학자들이 이전에 본 적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신비한 소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진동은 90초마다 반복되어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진학자들은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은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15개국에서 68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국제팀이 모여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학자들은 며칠 동안 지진 데이터와 위성 이미지를 수집하고 고급 연산을 수행했어요. 마침내 범인이 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 모든 일은 그린란드 동부의 외딴 황량한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이곳은 높은 절벽 사이에 있는 피오르드가 많아서 마치 우뚝 솟은 바위로 둘러싸인 깊고 물이 가득한 계곡과 같아요. 울퉁불퉁한 봉우리와 얼음 바다로 둘러싸인 이 지역에서 대기는 고요했습니다. 풍경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년 동안 이곳은 크게 변한 게 없었는데 어느 날 딕슨 피오르드에서 거대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피오르드 위로 우뚝 솟은 1219.2m 높이의 가파른 산 중 하나가 거대한 산사태로 무너졌습니다. 이 산의 거대한 덩어리가 무너지면서 아래 피오르드로 추락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이로 인해 엄청난 양의 암석과 얼음이 바다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충격은 2,500만 입방미터의 파편으로 이어져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올림픽 크기의 수영장 10,000개 또는 기자의 대피라미드 10개를 채울 수 있는 얼음과 바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악몽은 자유의 여신상보다 더 높은 약 109.7m 높이의 쓰나미를 일으킬 정도의 강력한 힘으로 물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엄청나게 강력한 파도가 좁은 절벽에 의해 피오르드에 갇혀 탈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닫힌 욕조에서 물이 출렁이는 것과 같죠. 9일 동안 거대한 쓰나미가 계속 휘몰아쳤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이 벽에 부딪히며 리듬감 있게 앞뒤로 움직이는 소리였죠. 충격파는 지각 깊숙이 파문을 일으키며 전 세계 지진계에 포착될 정도로 강한 진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매우 드물고 전례가 없는 현상으로 과학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년간의 온난화로 인해 약해진 빙하가 더 이상 산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거예요. 이 붕괴는 피할 수 없었고 혼란은 지구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유람선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데 다행히도 이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전 이 지역에 좌초된 관광 유람선이 운 좋게 쓰나미의 영향권에서 간신히 벗어난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파도로 인해 200년 이상 그대로 보존되어 있던 이누이트 유적지가 파괴되었어요. 또한 약 69.2km 떨어진 영구기지의 오두막도 쓸려 내려갔습니다. 이 진동은 그린랜드에서 남극까지 이동하는데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죠.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는 곳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지역 렌초 팔로스 베르데스에서는 지반이 너무 빨리 움직여 집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땅은 항상 불안정했고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점토가 풍부한 토양 위에 지어졌으며 산사태가 발생하기 쉬운 지질 단층선 위에 자리 잡고 있어요. 즉, 이 땅은 기상이변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오랜 세월에 걸쳐 느리고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이런 현상이 지속되어 왔지만 보통은 1년에 약 0.3m 정도로 느리고 관리하기 쉬운 수준입니다. 어렸을 때 타고 놀던 나무가 어른이 되면서 6m 왼쪽으로 움직였다고 상상해보세요.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은 적응해 왔습니다. 조절 가능한 대들보 위에 집을 지었고 덕분에 집과 땅이 함께 움직였죠. 그 전략은 효과적이었어요. 지금까지는요. 최근 커뮤니티의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땅이 일주일 만에 0.3m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릴 적 그 나무가 거의 293m나 움직인 것과 같아요. 지난 2년 동안 폭우가 자주 내렸고 날씨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토양의 수분 함량이 증가했습니다. 땅이 더 무거워지고 빠르게 움직이기 쉬워졌습니다. 목가적인 해변 휴양지였던 이곳은 이제 재난지역으로 변했습니다. 벽장, 정원, 도로에 균열이 생기고 날이 갈수록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끈했던 길은 이제 구부러지고 뒤틀리고 도로는 롤러코스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견고하게 서 있던 집들은 기초부터 허물어지고 있으며 일부는 반으로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한 집의 현관문은 땅에서 2.4m나 떨어졌어요. 이웃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잠재적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가스와 전기를 무기한 차단해야 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해안가에 위치한 포르투갈 밴드 지역으로 주민들은 긴장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항상 멋진 바다 전망과 시원한 바닷바람이 있었고 말과 공작새가 여전히 가로수길을 거닐곤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마치 지진이 발생한 것 같은 상황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곳은 천국처럼 느껴집니다. 발 아래 땅이 움직이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주민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부 주민은 떠나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파괴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남아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재산을 지키기 위해 수십만 달러를 쏟아 부어야만 합니다. 주민들은 발전기를 설치해 불을 켜고 하수도 시스템과 펌프를 설치해 산사태의 원인이 되는 지하수를 배수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완전히 전력망에서 벗어나는 것, 즉 에너지 저장을 위한 전력벽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발전기 없이 하수도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 지옥 같은 산사태의 원인이 되는 토양 속 물을 제거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싸울 의지가 있지만 이 재난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산사태는 실제로 미국 전역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새로운 지도와 데이터는 미국 전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은 카운티별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을 보여주는 매우 상세하고 멋진 지도를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이 지도는 수많은 데이터와 100만 건의 이전 산사태 기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미국의 거의 44%가 산사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정 지역에서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해요. 다행히도 이제 주민과 엔지니어 모두 이를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자연재해에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유튜버들이 버뮤다 삼각지대에 거대한 보물을 숨겨놓았는데 한 남자가 감히 그 보물을 찾아 나선 바이럴 영상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는 $10,000를 벌었지만 사실 그의 가장 큰 승리는 그곳에서 살아서 빠져나온 것이었습니다. 플로리다, 푸에르토리코, 버뮤다 사이의 이 위험한 해역은 오싹하고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로 악명이 높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50척 이상의 선박과 20대의 비행기가 미스테리하게 사라졌다고 해요. 이 때문에 이 영역이 물체를 다른 차원으로 끌어당기는 신비한 힘이나 소용돌이와 관련이 있다는 이론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의 과학자 칼 크루젤니키가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테리에 대한 코드를 실제로 풀었을지도 몰라요. 그에 따르면 가장 유명한 전설과 섬뜩한 실종은 2가지 주요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요인은 휴먼 에러입니다. 크루젤리키가 반박한 한 가지 가설은 1945년 추락한 19편에 관한 거예요. 1945년 미 해군 소속 비행기 5대가 플로리다에서 일상적인 훈련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륙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비행 90분 후 부대 지휘관이 길을 잃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이들을 찾기 위해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중 및 해상 수색이 실시되었지만 현재까지도 19번 비행기와 탑승한 14명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여전히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은 이륙 당시의 기상 조건이 비교적 따뜻한 날이었고 하늘을 가로지르는 푹신한 흰구름,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 등 날씨가 매우 좋았다는 사실이에요. 훈련 비행에 있어 매우 표준적인 날씨로 정말 평범한 날씨였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비행 시간이 2,000시간이 넘는 비행 대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쁜 조종사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정말 나쁜 조종사였어요. 크루젤리키에 따르면 그는 19편 사고 이전에도 최소 2번 이상 바다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을 정도로 항해에 서툴렀던 조종사였어요. 운명의 날 그는 자신의 교대 근무를 대신할 사람을 구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팀 전체에 불행을 안겨주었습니다. 비행 훈련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기내의 2 나침반이 모두 작동을 멈췄습니다. 순찰대에 무전에서 불안한 목소리는 그들이 육지 상공에 있다고, 더 정확하게는 플로리다 키 위를 비행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하마의 헨스앤치킨 쇼울 상공을 통과할 예정이었지만 비행기가 어찌 된 일인지 항로를 수백 킬로미터 벗어나 플로리다 키에 도착했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예상은 빗나갔죠. 이 사건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이론에 따르면 그가 플로리다 키라고 생각한 곳은 사실 바하마의 작은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는 플로리다를 향해 서쪽으로 돌아가는 대신 계속 동쪽으로 더 깊은 대서양으로 날아갔습니다. 결국 그의 비행기는 연료가 바닥났고 여러분은 이미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일부 이론가들은 악의적인 힘이 두 나침반을 방해해서 저주받은 물길을 비행하는 동안 나침반이 고장났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인간의 실수가 주요 원인이라는 점은 인정해야죠. 조종사는 바하마 섬을 키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제 크루젤니키가 말한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발생한 많은 이상한 실종을 설명하는 두 번째 요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악천후와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대서양 열대성 폭풍과 허리케인이 버뮤다 삼각지대를 바로 통과합니다. 따라서 과거 일기예보가 발전하기 전에는 이러한 폭풍으로 인해 수많은 선박이 실종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게다가 걸프 해류도 이 지역을 통과해요. 걸프 해류는 매우 강한 해류로 날씨를 빠르게, 때로는 매우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적 요인이 대부분의 실종을 설명하지는 못하더라도 많은 실종을 설명할 수 있어요. USS 사이클롭스를 예로 들어볼게요. 1918년 약 11,000톤의 망간을 싣고 있던 152m의 거대한 화물선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배는 서인도 제도에서 볼티모어로 항해 중이었고 309명이 탑승하고 있었어요. 이 사건이 더욱 섬뜩한 이유는 단 한 건의 조난 신호도 보내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잔해가 발견된 적도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USS 사이클롭스에 대한 모든 종류의 이론을 생각해냈어요.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은 갑작스럽고 격렬한 폭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무거운 망간을 가득 싣고 있었기 때문에 전복되어 매우 빠르게 침몰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산사태나 거친 파도와 같은 수중 사건에 대해 추측하기도 해요. 생각해보면 이게 그렇게 미친 이론은 아니에요. 크루젤리키에 따르면 버뮤다 삼각지대는 단순히 악천후 지역이 아니라 바다 자체의 원초적인 힘에 관한 거예요. 이곳의 해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어 거의 9,144m까지 내려갑니다. 이는 에베레스트 산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과 같아요. 바닷물이 그렇게 깊어지면 무언가를 숨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배나 비행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에 완벽한 장소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버뮤다 삼각지대의 파도 아래에서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아주 적게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건 메탄 클래스레이트와 관련이 있어요. 이는 수중이나 매우 추운 곳에서 메탄가스가 갇힌 채 형성되는 얼음과 같은 화합물의 멋진 이름입니다. 때때로 이러한 구조가 깨지면서 표면에 거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버블 샤워는 적어도 선박의 경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모형배를 이용한 일부 실험에 따르면 거품이 많이 올라오면 물의 밀도가 낮아져 배의 부양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많은 수의 거품이 빠르게 올라와 넓은 면적을 덮으면 배가 가라앉거나 뒤집힐 만큼 부력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정하게 말하자면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인간의 실수와 악천후, 이 두 가지 요인이 소위 악의적인 물줄기를 둘러싼 모든 미스테리를 설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실 버뮤다 삼각지대가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이 지역은 매우 유명하지만 정확한 경계를 명확히 설명하며 바로 여기가 버뮤다 삼각지대입니다 하는 공식 지도는 없어요. 이게 문제의 일부입니다. 실제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실종과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테리 목록에 묶이게 되죠. 메리 셀레스트 호의 운명처럼요. 1872년 이 배는 선장이나 가족, 선원들의 흔적이 전혀 없이 온전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유령선이라는 소름 끼치는 사실 때문에 버뮤다 삼각지대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메리 셀레스트 호는 아조레스 제도에서 동쪽으로 약 643km 떨어진 곳에 버려져 있었기 때문에 대서양의 완전히 다른 지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렵에는 삼각형이 사다리꼴로 변형되어 북대서양의 거대한 덩어리를 덮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사람들이 위험 지역을 믿기 시작하면 확증 편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버뮤다 삼각지대는 매일 해상과 항공에서 엄청난 양의 교통량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에 따르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비율은 전 세계 다른 곳과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어떤 해는 그 수가 조금 더 많고 어떤 해는 더 적지만 평균은 동일합니다. 이를 고려하면 버뮤다 삼각지대와 관련된 거친 이론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적어도 다음 기괴 한 실종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인공지능은 이제 의사의 진단을 돕고 모든 언어의 텍스트를 실시간으로 번역하고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950년대부터 사용되어 온 실리콘으로 만든 컴퓨터 부품을 사용하여 작동합니다. 일부 과학자와 기업들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물로 컴퓨터를 만들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새로운 분야를 바이오 컴퓨팅이라고 하는데요.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실험실에서 배양한 작은 세포 클러스터와 같은 것을 사용하여 새로운 종류의 컴퓨터를 만들어요. 스위스의 파이널 스파크라는 회사는 인간의 뇌 오가노이드를 사용하여 정보 처리를 돕는 특수 컴퓨터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과학자로서 연구를 하고 싶다면 이 플랫폼을 한 달에 $500에 온라인으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컴퓨터를 만든 회사의 주요 목표는 오늘날의 강력한 인공지능 시스템보다 10만 배나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컴퓨터가 사용하는 각 두뇌 오가노이드는 폭이 0.5mm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고 각 처리 장치에 4개가 있어요. 이 오가노이드는 전극이라고 하는 8개의 작은 와이어에 연결되어 오가노이드 내부의 뉴런에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전극은 오가노이드를 일반 컴퓨터 시스템과 연결하기도 해요. 오가노이드의 뉴런에는 기분 좋게 만드는 화학물질인 도파민이 소량 주입되어 학습을 촉진해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 뇌가 하는 일과 비슷하죠. 전기 신호와 도파민 보상 덕분에 오가노이드의 뉴런은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연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뇌도요. 가끔은요. 이 과정이 잘 작동한다면 오가노이드는 언젠가 오늘날 컴퓨터의 프로세서처럼 작동할 수 있어요. 다만 훨씬 더 에너지 효율적인 방식으로 동일한 종류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작은 두뇌와 같은 오가노이드가 24시간 라이브 스트리밍되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연구원들의 가장 큰 과제는 이 오가노이드의 뉴런이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는 거예요. 34개 대학의 과학자들이 파이널 스파크의 바이오 컴퓨터 사용을 요청했으며 파이널 스파크는 이미 9개 학교의 과학자들이 바이오 컴퓨터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각 팀은 바이오 컴퓨팅에 대해 서로 다른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팀은 전기 및 화학 신호를 사용해서 오가노이드를 제어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바이오 컴퓨터 전용 특수 언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일 라이프치히 랑카스터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오가노이드가 다양한 유형의 AI 학습 모델과 함께 작동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가노이드 컴퓨터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실리콘 컴퓨터만큼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뇌와 같은 작은 오가노이드를 제조할 수 있는 표준 기술은 아직 없어요. 또한 오가노이드는 살아있는 세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현재 파이널 스파크의 오가노이드는 100일 정도 지속되는데 이는 첫 번째 실험에 비해 크게 개선된 수치예요. 예전에는 몇 시간밖에 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과정은 훨씬 더 원활해졌습니다. 현재 연구소에는 2,000에서 3,000개의 오가노이드가 있습니다. 파이널 스파크만이 일반적인 실리콘 칩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는 유일한 회사는 아닙니다. 스페인의 한 과학자는 셀룰러 컴퓨팅이라는 또 다른 종류의 바이오 컴퓨팅을 연구하고 있어요. 세포 컴퓨팅은 특수하게 변형된 살아있는 세포를 사용해서 오늘날의 기본 컴퓨터처럼 사물을 기억하고 결정을 내리고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 과학자는 세포 컴퓨터가 환경 변화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손상된 생태계를 고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반 컴퓨터는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없지만 박테리아로 만든 바이오 컴퓨터를 호수에 놓으면 물의 상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컴퓨터는 다양한 화학물질과 조건에 반응할 거예요. 영국 웨스트 대학교의 또 다른 과학자는 곰팡이가 컴퓨팅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곰팡이는 균사체라는 길고 실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균사체는 우리 뇌세포가 작동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미세한 전기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이 과학자는 이러한 곰팡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학습하고 패턴을 인식하며 다른 똑똑한 일을 할 수 있는 두뇌와 같은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의 팀은 이미 컴퓨터가 특정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곰팡이 네트워크를 학습시킨 바 있어요. 그들은 곰팡이를 컴퓨팅에 사용하는 것이 더 쉽고 더 저렴하고 더 윤리적이고 현재 기술과 잘 작동하기 때문에 뇌세포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좋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의 뉴런으로 만들어진 컴퓨터는 아직 테스트 단계에 있지만 UC 데이비스헬스의 과학자들은 뇌신호를 97%까지 거의 완벽한 정확도로 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새로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발명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건강 문제로 말을 하지 못하는 한 남성의 뇌에 특수 센서를 삽입했습니다. 시스템을 켜자 이 남성은 몇 분 만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질환을 가진 사람이 말을 하고 싶을 때 이 새로운 장치는 뇌신호를 컴퓨터 화면에 표시되는 텍스트로 변환합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그 단어를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어요. 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팀은 팔다리가 약하고 말을 알아듣기 어려워 의사소통에 도움이 필요한 45세 남성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뇌에 특수 장치를 심었어요. 그는 뇌의 일부의 언어 제어에 도움이 되는 작은 센서를 심었습니다. 이 센서는 뇌의 256개의 지점에서 신호를 포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뇌가 말을 하기 위해 근육을 움직이려고 할 때를 감지합니다. 뇌의 신호를 듣고 음절과 같은 소리로 변환한 다음 사람이 말하려는 단어를 형성해요. 이 발명품은 컴퓨터가 우리가 입는 옷의 일부가 되고 심지어 신체의 일부가 되는 최신 트렌드의 한 예일 뿐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물건을 잡는 것 이상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의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무언가를 만졌다는 메시지를 뇌에 다시 보낼 수도 있어요. 이는 금속 팔다리도 실제 신체의 일부처럼 뇌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놓고 있죠.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래의 컴퓨터는 생명체, 물리적 사물, 디지털 기술이 혼합된 형태가 될 것이라고 해요. 3D 프린팅, 생명공학, 사람들의 움직임을 돕는 로봇, 모든 것을 연결하는 스마트 기기, 자율주행 자동차, 다양한 유형의 인공지능과 같은 것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널리 보급될 거예요. 상황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산업에 대해 20년 후까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물리학을 컴퓨터에 접목하는 양자 컴퓨팅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는 데 동의해요. 컴퓨터는 원자 크기가 될 정도로 매우 작아질 수 있어요. 양자 컴퓨팅은 AI와 머신러닝을 사용하고 빅데이터를 통해 검색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돼요. 즉, 더 나은 쇼핑 제한과 더 스마트한 가정용 도구를 얻을 수 있어요. 의학 분야에서는 신약을 더 빨리 발견하고 사람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개인정보 보호, 금융, 의료, 엔터테인먼트, 기술 등 다양한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양자 컴퓨팅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로봇 공학, 더 나은 수술 도구, 업무용 디지털 도구의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망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고 교통관리를 개선하며 재무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고 다양한 프로세스를 간소화함으로써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컴퓨터에서 하는 모든 작업은 사진을 보거나 화면을 읽는 것과 같이 평면적인 2D로 이루어집니다. 3D 모델링이나 디자인과 같은 특수한 작업에서는 3D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흔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2D에서 벗어나 실제로 더 비슷하게 보이고 느껴지는 3D 가상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VR 기기는 아직 꽤 비싸고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대기업들이 확장 현실 헤드셋을 개발하고 있고 이 기술은 점점 더 널리 보급될 거예요. 최근 과학자들은
화성 탐사의 모든 과정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발견을 해냈습니다. 분명히 붉은 행성에는 액체 바다가 있습니다. 이 물을 사용해서 미래의 임무를 지원할 수 있을 테니 미래가 밝아 보여요. 그러면 이 귀중한 액체를 어디서 구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화성으로 이주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액체 상태의 물로 이루어진 바다는 화성 내부에 너무 깊숙이 있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가 수집한 지진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분석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엄청난 양의 액체 물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은 화성의 변덕스러운 지진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귀중한 물은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붉고 먼지가 많은 이웃의 수생 역사의 퍼즐을 풀기 위해 물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물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많은 물이 숨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죠. 현재 화성 탐사 로버는 화성 표면을 누비며 화성 표면 지질학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이 한때 물로 덮여 있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어요. 화성의 지형부터 고대의 마른 호수 바닥과 삼각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화성에 물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오늘날에도 화성 표면과 그 바로 아래에는 물이 있지만 얼음 형태고 고대 화성에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수십억 년 전 붉은 행성에 얼마나 많은 물이 있었는지 이해하려면 이 모든 물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 해요. 두 지점이 있어요. 물이 우주 또는 화성 내부로 향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액체 저장고나 얼음 퇴적물로 고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물이 얼마나 새어나갔는지 측정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드디어 붉은 행성의 끈적끈적한 중심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화성 착륙선 인사이트 덕분입니다. 이 착륙선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요. 하지만 2018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는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발 아래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구 내부 깊은 곳에서 지진 활동에 의해 생성되는 음파는 파동이 통과하는 물질의 구성과 밀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지진파의 거동을 분석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학자들은 지구의 지하 유전과 대수층을 매핑하는 데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모델을 사용했어요. 그런 다음 이 모델의 도움으로 화성에서 인사이트가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설명은 붉은 행성의 표면 아래 깊은 곳에 균열이 있는 암석층이 있고 그 균열이 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층은 11km에서 19km 깊이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탐사선이 그곳에 도달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일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새로운 발견은 화성의 물 순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액체 물 저장소의 존재를 확인하면 화성의 기후가 과거에 어떠했는지 또는 언젠가는 어떤 모습일지 살짝 엿볼 수 있어요. 화성에 한때 물이 많았다면 고대 과거에 거주할 수 있었을 것이고 미래에도 거주할 수 있을 겁니다. 물은 우리가 아는 한 생명체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화성의 지하 저수지는 이미 거주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작은 미생물이나 촉수를 가진 생물들이 지하에서 편안하게 삶을 영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구에서는 초심층 광산의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압력을 받는 해저에도 생명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화성에서 생명체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화성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인사이트 데이터에 따르면 적어도 착륙선 주변 지역에서는 행성 상부 지각에 물 얼음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표면 아래 더 깊은 곳에 물이 풍부한 층이 지구 전체에 걸쳐 뻗어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고대 해저를 채우기에 충분한 물이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구 밖에서 물이 있거나 언젠가 물을 찾을 수 있는 곳은 화성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달을 생각해 보세요. 지구의 자연 위성인 달에서도 표면 곳곳에서 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물은 아니에요. 달에서 물은 대부분 얼음으로 남아있고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의 극지방은 햇빛을 전혀 받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이것이 극지방이 매우 추운 이유죠. 따라서 그곳에 얼음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이 지역의 얼음은 달의 토양과 섞여 표면 아래 깊숙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토성에서 6번째로 큰 위성인 엔셀라두스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505km에 불과하니 그다지 크지 않죠. 다시 말해 이 달은 애리조나 주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습니다. 오, 진짜인지 한번 해볼까요? 흥미롭게도 카시니 우주 탐사선이 토성에 처음 도착했을 때 연구자들은 엔셀라두스가 얼어붙은 얼음 덩어리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달 표면의 간헐천에서 분출하는 얼음 입자와 수증기 기둥이었습니다. 달의 암석 핵과 얼음 껍질 사이에 거대한 바다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그리고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곳이 태양계에서 새로운 생명체를 찾는 데 있어 가장 유망한 곳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유로파에는 수심 64에서 162km에 달하는 거대한 소금물 바다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16에서 32km 두께의 얼음층 아래에 있지만 여전히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얼음 껍질의 균열에서 물기둥이 분출해서 달 바다의 내용물이 우주로 방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로파는 온도, 압력, 화학적 특성이 매우 달라서 천문학자들은 얼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직 확신하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유로파의 물 저장소가 얼마나 깊고 큰지, 얼마나 오랫동안 얼어야 하는지를 아직 파악하지 못한 주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은하계에서 물을 찾을 수 있는 모든 장소 중에서 가장 기이한 곳은 아마도 오픈 스페이스일 겁니다. 2011년 두 팀의 천문학자들이 별들 사이를 자유롭게 떠다니는 물구름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구름은 지금까지 발견된 물구름 중 가장 크고 가장 먼 곳에 있었어요. 이 거대한 수증기 구름은 블랙홀을 둘러싸고 있지만 이 블랙홀은 지구에서 12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퀘이사로 일반적인 블랙홀이 아닙니다. 이 퀘이사의 주변 조건은 엄청난 양의 물을 생성하기 위해 매우 특별해야 합니다. 이 구름에는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의 1경 4천조 배에 달하는 물이 들어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지구 전체의 2만 대에 해당하는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양이죠. 대단하게 들리지 않나요? 천문학자들은 이 물구름이 우주가 시작된 지 불과 60억 년 만에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발견은 우주 초기에도 물이 우주 곳곳에 있었다는 또 다른 증거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토록 먼 옛날부터 수증기를 감지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은하계에도 물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얼음으로 얼어붙은 고체 상태예요. 이 발견은 우리가 우주에서 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의 경계를 넓혀줍니다. 그린란드 빙상의 어두운 얼룩은 단순한 오래된 얼룩이 아닙니다. 매년 여름 일반적으로 밝은 흰색인 얼음이 특정 지역에서 어두운 회색으로 변해요. 일부 연구에서 이 이상한 변화가 빨강, 초록, 갈색의 해조류의 기이한 출현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이 암흑지대는 오랫동안 큰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이 조류가 계속 자라면서 암흑지대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무서운 미생물이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전 세계가 우려해야 합니다. 그린란드 빙상은 섬의 약 80%를 덮고 있는 거대한 얼음 담요와도 같습니다. 두께가 매우 두꺼워 전 세계 담수 얼음의 약 8%를 보유하고 있어요. 1년 내내 빙상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거대한 하얀 시트가 육지 위에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름이 다가오고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바뀌기 시작해요. 얼음이 녹아 해안을 따라 바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륙으로 더 멀리 이동하면 매끄럽고 하얀 얼음이 더 어두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암흑지대인데 길이가 약 400km, 너비가 가장 넓은 지점이 100km에 이릅니다. 이 기이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에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블랙 카본입니다. 책장에 쌓이는 먼지와 마찬가지로 그린란드 얼음에도 같은 문제가 있어요. 바람은 먼지와 그을음이 섞인 혼합물을
얼음으로 운반합니다. 하지만 책장과 달리 천으로 닦아낼 수는 없어요. 그린란드의 경우 이 더러운 혼합물은 얼음 위에 가라앉아 수천 년 동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암흑지대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인 미세한 먼지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과거 2014년 연구자들은 이 더러운 혼합물을 분석한 결과 어두운 얼음 영역이 블랙카본으로 차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블랙카본은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 셈이긴 하죠. 과학자들은 블랙카본이 과거 캐나다 북부와 알래스카에서 발생한 산불 때 나온 연기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짐작할 수 있듯이 블랙카본은 검은색이기 때문에 얼음을 더 어둡게 보이게 합니다. 그린란드 빙상이 여름에 변하는 두 번째 큰 이유는 앞서 언급한 해조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로 두 가지 종류의 조류, 즉 엔실로니마 알라스카와 엔실로니마 노르덴시올디아이에 대한 이야기죠. 둘 다 냉수 지역을 좋아합니다. 겨울에는 얼음 속 깊은 곳에서 휴면 상태를 유지해요. 하지만 봄이 오면 천천히 지표면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름이 되면 꽃을 피우고 광합성과 성장을 위해 매일 24시간 가까이 햇빛을 흡수할 준비를 마칩니다. 일반적으로 이 조류는 녹색이지만 햇빛에 노출되면 유해한 자외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갈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색 변화는 그린란드의 얼음이 더 어둡게 보이는 이유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정상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조류 번식이 매년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류는 바다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영양소인 인을 먹고 자라는데 인후의 석이라는 광물에서 유래하기 때문입니다. 이 광물은 작은 먼지 입자로 분해되어 바람에 의해 얼음 위를 날아다니는 일종의 암석에서 발견됩니다. 기후가 따뜻해지면 바위가 더 많이 건조해지고 강한 바람이 더 많은 먼지를 운반하죠. 먼지가 많으면 인이 많아져 조류가 더 많이 자라게 돼요. 보이시죠? 이렇게 순환되고 있고 매년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연구하는 것은 암흑지대가 계속 커지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2000년에서 2012년 사이의 그 크기는 12%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지 궁금할 수도 있어요. 결국 얼음이 어두워지는 것일 뿐이잖아요. 글쎄요, 정확히는 아닙니다. 덥고 화창한 날에 검은색 옷을 입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검은색 옷은 열을 흡수해 더위를 더 느끼게 하죠. 어두운 표면이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얼음도 마찬가지예요. 먼지 블랙카본, 조류 번식이 그린란드 빙상 알베도 변동성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알베도는 표면의 반사율을 나타내는 멋진 단어예요. 하얗고 반짝이는 표면과 어둡고 거친 표면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하면 흰색 표면은 빛과 열을 많이 반사해서 알베도가 높습니다. 반면에 어두운 표면은 빛과 열을 더 많이 흡수하므로 알베도가 낮아요. 여름철에는 그린란드 빙상의 알베도가 감소합니다. 이는 얼음이 더 많은 햇빛을 흡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얼음이 더 많은 햇빛을 흡수하면 녹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따라서 암흑지대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것은 그린란드 빙상이 얼마나 빨리 녹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린란드의 빙상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로 미시시피강 동쪽의 미국 전체 면적과 맞먹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얼음덩어리의 평균 두께는 2.3km에 달합니다. 안타깝게도 얼음 손실이 급증하고 있어요. 1990년대의 그린란드는 매년 약 250억 톤의 얼음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간 약 2,340억 톤이 손실되고 있어요. 매년 거의 10배에 달하는 얼음이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나사에 따르면 그린란드의 빙상이 모두 녹으면 전 세계 해수면이 약 7.4m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 세계 해안 국가와 도시에 재앙이 될 수 있어요. 네덜란드는 물에 잠기고 바하마는 거의 완전히 사라질 수 있으며 필리핀의 많은 섬이 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먼 현실처럼 보일 수 있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빙상이 완전히 녹는데 수백 년 또는 수천 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린란드에 항상 이렇게 두꺼운 얼음층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연구원들은 그린란드 중심부에서 채취한 3.2km 깊이의 얼음 코어 바닥의 퇴적물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토양에서 버드나무, 곤충의 일부, 곰팡이, 심지어 양귀비 씨앗의 흔적까지 발견했어요. 따라서 이 화석들은 약 40만 년 전인 최근 지질학적 과거에 그린란드의 빙상이 녹아내렸다는 최초의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당시 그린란드는 곤충과 식물이 서식하는 녹색 툰드라 지형이었어요. 이 발견은 빙상이 이전에 붕괴되었고 과학자들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흥미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또 다른 우려도 있습니다. 최근 그린란드 빙상의 여러 지점에서 녹은 물을 채취한 연구에 따르면 물 샘플에 수백, 수천 개의 미생물이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문제는 이러한 미생물이 향후 바다로 방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일부 연구에 따르면 빙하가 녹은 물이 많이 흐르는 지역 근처는 바이러스가 동물에서 사람으로 옮겨지는 등 새로운 숙주로 이동할 위험이 더 높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빙하에서 종말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빙하 표면에 서식하는 수천 종의 미생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데다 이러한 유기체가 얼마나 위험한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려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아직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그린란드 빙상을 어둡게 만드는 원인에 대해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먼지, 조류, 블랙카본의 상대적인 양에 대한 더 자세한 측정이 필요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미생물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나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더 많이 할수록 앞으로 일어날 일과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잘 예측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라미드가 파라오를 위한 웅장한 무덤으로 지어져 4, 5세기로의 순조로운 여정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파라오 쿠푸를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피라미드 건설 트렌드가 바로 이곳 약 4,700년 전 조세르의 스텝 피라미드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은 이집트 제3왕조의 통치자 파라오 조세르에 의해 지어졌어요. 지상에서 6층 높이로 솟아있으며 높이가 약 60m에 달해요. 오늘날 우리는 이를 경이로운 건축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조세르 스텝 피라미드는 더 야심찬 피라미드로 나아가기 전에 건축 기술을 완성하기 위한 거대한 실험, 즉 시험대에 올랐던 것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새로운 높이에 도달하는 것은 매우 흥미진진하지만 진짜 미스테리는 땅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입니다. 이 피라미드의 지하미로에는 약 5.5km 길이의 터널 네트워크가 있어요. 일부 연구원들은 이 터널이 피라미드 건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교한 수자원 시스템의 일부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카라에 위치한 이 거대한 복합단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피라미드를 둘러싸고 있는 마른 해자는 폭이 최대 50m, 길이가 거의 3km에 달하는 연속적인 해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피라미드 주위에 일종의 직사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죠. 이 못의 평균 깊이는 약 20m입니다. 이 해자를 만들기 위해 파낸 흙과 바위를 모두 합치면 스텝 피라미드 자체의 약 10배에 달할 거예요.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해자가 스텝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위해 돌과 점토를 파낸 거대한 채석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럴듯하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이 되지 않아요. 해자는 너무 좁고 깊어서 채굴에 실용적이지 않은 데다 고대 이집트의 채석 방법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것과도 일치하지 않아요. 게다가 해자의 일부 구간은 실제로 바위 천장으로 덮여 있어 채석장으로 사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또 다른 이론은 마른 해자가 어떤 종류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제안해요.
아마도 이곳은 귀족들의 영혼이 사후세계에서 죽은 왕을 섬기기 위해 모이는 신성한 장소였을 거예요. 벽에는 이러한 영적 기능에 대한 힌트로 작용하는 틈새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이러한 목적이 조세르를 위해 단지가 건설된 후 훨씬 후에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해자는 실제로 무엇을 위해 설계된 걸까요? 20세기의 한 연구원이 꽤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이 해자가 실제로는 특히 폭우가 내린 후 물을 모으고 관리하기 위해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위치를 고려하면 이해가 돼요. 이 해자는 인근 평야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인해 쉽게 침수될 수 있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는 또한 기후가 건조해지고 홍수가 덜 발생하기 시작한 훨씬 후까지 새 무덤들의 해자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이 해자가 조세르 단지 내에 있는 더 크고 복잡한 수력 시스템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 해자에는 바위를 조심스럽게 깎아 터널로 연결한 여러 개의 구획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구획들은 물이 한 구획에서 다른 구획으로 흐르면서 이동함에 따라 더 깨끗해지는 수처리 시스템의 일부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피라미드 자체와 관련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조세르 단지에는 1년에 지하 갱도가 있고 일부 연구원들은 해자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이 유압식 리프트 시스템의 동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수력 엘리베이터는 피라미드 건설에 필요한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데 사용되었을 수 있어요. 화산처럼 작동한 거죠. 용암 대신 물이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린 거예요. 피라미드 유적지 중앙에 크고 깊은 구멍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구멍 안에는 거대한 뗏목처럼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나무 플랫폼이 있습니다. 인부들은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고 싶을 때 구멍에 물을 채웠어요. 수위가 높아지면 나무 플랫폼이 돌을 들고 떠올라 마치 거대한 수력 엘리베이터처럼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이 적당한 높이에 도달하면 인부들은 돌을 플랫폼에서 미끄러뜨려 피라미드 위로 옮겼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깊은 해자에 물이 깨끗하게 정화되고 여과된 후 이 갱도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제 물이 갱도를 채우면 나무로 만든 거대한 수레가 떠오르면서 돌을 건설에 필요한 곳까지 들어 올렸습니다. 돌이 제자리에 놓이면 물을 빼내고 플랫폼을 다시 바닥으로 내려 다음 돌을 들어 올릴 준비를 했어요. 이 멋진 유압식 리프트 시스템은 많은 인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전체 건축 공정을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었을 겁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미 더 열심히 일하지 말고 더 똑똑하게 일하라는 개념을 완전히 받아들인 셈이죠. 하지만 물론 모든 사람이 이 이론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조세르의 스텝 피라미드가 건설된 지역이 가끔씩 내리는 비로 인해 그토록 멋진 수력 시스템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물을 저장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주된 이론은 과거에 비가 오면 물이 가득 찼을 호수가 근처에 있었을 수 있으며 이 호수가 단지의 수력 시스템에 물을 공급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대 이집트 문헌에는 이러한 호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이라기보다는 만약의 상황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힘든 작업 자체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고대 건축업자들이 훨씬 적은 노력으로 돌을 들어 올릴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글쎄요, 완전히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유압장치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단순히 옛날 방식으로 돌을 옮기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작업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조세르의 스텝 피라미드는 나중에 만들어진 피라미드에 비하면 아기 피라미드에 가깝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조세르 피라미드에 사용된 돌의 무게는 평균적으로 각각 약 300kg으로 나중에 체프렘 피라미드에 사용된 2.5톤이 넘는 블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멋진 물 끌어올리기 이론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해도 애초에 피라미드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시간을 조금 되돌려 원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조세르의 무덤이 피라미드가 되기 전에는 단순히 마스타바를 건설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이 유형의 무덤은 지붕이 평평하고 측면이 경사진 직사각형 구조로 초기에는 꽤 흔한 형태였어요. 하지만 원래의 마스타바가 완성된 후 그들은 위에 더 많은 층을 추가해서 조금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건축이 이전보다 더 작은 6개의 독특한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더 많은 층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작업에선 수력 엘리베이터가 아닌 경사로를 이용해 무거운 돌을 들어 올렸을 거예요. 조세르의 스텝 피라미드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심지어 존재는 했는지 완전히 이해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피라미드 건설에 물을 사용했다는 아이디어는 고대 이집트 공학에 대한 이해에 완전히 새로운 층을 더해줘요. 피라미드는 자연경관과 물의 힘을 이용해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기념물 중 하나를 만든 건축가들이 얼마나 영리하고 수완이 뛰어났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소금은 감자칩과 팝콘을 더욱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화장품에서 비료, 물 처리에서 도로 빙판에 이르기까지 가정 및 산업 제품에도 사용돼요.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300톤의 소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지구에 소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소금은 심해 암석에서 서서히 지구 표면으로 올라오는데 이 과정이 예전에는 상당히 균형 잡힌 상태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 균형을 깨트리고 있어요. 소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토양, 공기, 바다에 너무 많은 소금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실존적 위협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심각한 문제이며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실시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연적인 소금 순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수천 년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소금은 지질 융기와 암석 풍화를 통해 자연적으로 지구 표면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얼마 후 암석은 분해되어 소금 이온을 토양으로 방출하죠. 이 이온 중 일부는 식물과 유기체에 흡수되고 일부는 강으로 씻겨 내려가 바다로 운반됩니다. 소금은 건조한 지역에서는 소금 먼지를 통해, 해안 지역에서는 해물을 통해 대기 중으로 유입되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도 동물이나 식물과 마찬가지로 소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소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 몸은 소금에 의해 제어되는 전기 시스템이에요. 소금이 없으면 흙이 서로 뭉치지 않기 때문에 흙에도 소금이 필요해요. 식물도 소량의 소금이 있어야 적절한 신진대사를 하고 충분한 엽록소를 합성할 수 있어요. 동시에 소금이 너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오늘날 인간의 활동은 자연적인 소금 순환을 방해하여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구 표면으로 소금을 가져오고 있어요. 연구원들은 미국 지질조사국의 광물 영감, 강성분 및 염분 측정에 대한 전 세계 기록 등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결합한 후 내린 결론이에요.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은 식품 및 기타 제품을 위한 소금 채굴입니다. 그리고 암석의 풍화 속도를 증가시키는 산성비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과 다른 요인들이 지구 표면에서 소금의 생성 속도를 높입니다. 현재 전 세계의 소금 농도는 너무 높아서 토양, 식물, 동물이 그 소금을 모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필수종은 염분이 많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의 죽음은 생물 다양성을 변화시키고 프레그마이트와 같은 침입종의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프레그마이트는 키가 크고 갈대 같은 식물로 해안 지역을 점령해요. 그리고 조류를 조절하는 중요한 해양 생물종인 동물성 플랑크톤도 있습니다. 동물성 플랑크톤은 소금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 종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전 세계의 먹이 그물망이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소금은 농지를 황무지로 만들기도 해요. 최근 보고에 따르면 이미 약 883헥타르의 토지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는 인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과도한 소금으로 인해 광활한 지역이 불모지가 되기도 해요. 게다가 과도한 소금은 건강에 좋지 않아요. 문제는 여분의 소금이 지하수로 유입되어 사람이 섭취하기에는 너무 짜다는 거예요. 특히 나트륨 제한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좋지 않습니다. 요리용 소금이나 염화나트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료와 건축자재 생산 과정에서 다른 칼슘과 마그네슘 기반 염분도 유출되고 있어요. 마치 다양한 출처에서 나오는 다양한 염료의 화학 칵테일과 같아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러한 칵테일이 우리 인간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이제 소금 섭취를 줄여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줄이지는 마세요.
1930년대 케임브리지 대학교 실험의학과의 로버트 맥켄스 박사는 4명의 지원자에게 열흘 동안 소금을 완전히 끊어달라고 요청했어요. 먼저 그들은 몸에 남아있는 염분을 땀으로 배출해야 했습니다. 그 후 과학자는 말 그대로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소금을 제거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참가자들은 이상한 감각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섭취하는 모든 음식에서 별다른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피로가 시작되었고 지원자들은 곧 너무 피곤해서 식사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혈중 나트륨 농도가 위험할 정도로 낮을 때 발생하는 저나트륨 혈증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세포가 소비해야 하는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혈액 내 염분이 충분하지 않아 혈액세포가 부풀어 오르는 증상입니다. 이 상태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발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실험 기간이 끝날 무렵 참가자들은 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몇 분 만에 다시 맛을 볼 수 있었고 거의 즉시 에너지가 보충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솔직히 무서운 일이에요. 열흘이 이 정도인데 소금이 사라진다면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 상상해보세요. 우리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동식물에게도 심각한 일이 될 거예요. 동식물도 사람만큼이나 소금이 필요합니다. 만약 바다가 갑자기 모든 소금을 잃는다면 모든 수중 조류가 사라져 지구의 광합성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육지의 식물도 그 뒤를 따를 겁니다. 따라서 소금이 사라진 직후 이산화탄소는 너무 많고 산소는 부족한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기온은 극도로 더운 기온과 추운 기온 사이에서 변동하기 시작하고 허리케인은 엄청나게 강력하고 파괴적이 될 겁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여전히 충분한 소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연적인 소금 순환이 다시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수세기 동안 소금을 알고 소중히 여겨왔어요.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에서는 제물로 사용되거나 미라를 보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소금은 페니키아인과 지중해 제국 사이에서 거래되는 귀중한 상품이었어요. 고대 중국에서는 40가지 이상의 소금을 알고 있었고 약용으로 사용했어요. 중세 유럽 대륙에서 베니스는 소금 독점을 통해 권력을 잡았어요. 소금의 생산과 운송은 새로운 도시의 출현과 도시 건설로 이어졌어요. 소금의 도시인 오스트리아의 짤츠부르크가 그 좋은 예입니다. 오늘날에도 소금은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마이애미 대학교 로젠스틸 해양대기과학대학의 연구원들은 아카바만에서 희귀한 심해 염수 웅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홍해의 북쪽 연장선입니다. 이 짠 수중 호수는 수백만 년 전 지구의 바다가 형성된 방식에 대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다른 행성의 생명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염수 웅덩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극한의 환경 중 하나입니다. 염도가 매우 높고 다소 이국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며 산소가 전혀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체가 가득합니다. 연구원들은 홍해의 소금물 웅덩이 미생물에서 잠재적인 항암 작용을 하는 생리활성 분자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 초염분 무산소 염수 웅덩이는 해안 가까이에 위치해 있으며 수천 년 전 아카바만에서 발생한 쓰나미, 지진, 돌발 홍수에 대한 정보를 보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금이 우주까지 진출했다고 할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달은 우주를 통해 솟아오르는 혜성과 같습니다. 우리의 자연위성 뒤에는 방사능을 받은 물질로 구성된 가느다란 꼬리가 있고 지구는 한 달에 한 번 이 꼬리를 직접 통과합니다. JGR 행성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달의 꼬리는 수백만 개의 나트륨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미 아시다시피 소금의 화학식은 염화나트륨입니다. 이 원자들은 운석 충돌로 달의 토양에서 날아가 태양 복사에 의해 수천 킬로미터 아래로 밀려 내려갑니다. 초승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위치하는 한 달의 며칠 동안 지구의 중력은 나트륨 꼬리를 지구 대기로 감싸는 긴 광선으로 끌어당깁니다. 이 꼬리 자체는 무해하며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승달이 뜨는 날에는 고출력 망원경으로 하늘에서 희미한 주황색 나트륨 빛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